며느리는 저를 내쫓으려 했습니다. 아들은 끝내 제 편에 섰지만 그대가로 가정은 산산조각이 났지요. 그리고 며느리의 진짜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나는 올해 72, 이름은 김정옥이다. 평생을 시골에서 밭일만 하며 살았다. 남편은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고 나는 홀로 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왔다. 내 아들은 내가 가진 전부였고 나는 그 아이만 잘 되면 여한이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다. 내 아들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며 몇 해 전에는 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다. 이름은 지연이었다. 처음 봤을 땐 참 단정하고 교양 있어 보였다. 어머니, 앞으로 제가 잘 모실게요라던 목소리에 눈물이 다 날 지경이었다. 하지만 그건 나를 속인 달콤한 인사였을 뿐이었다.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눈치를 챘다. 며느리 지연은 나를 마치 집안의 귀찮은 짐처럼 대했다. 처음 서울 집에 올라갔을 때였다. 내가 아들 손주에게 줄 반찬을 한 보따리 싸들고 갔더니 지연은 현관에서부터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다. 어머니, 이런 거 이제 그만 좀 가져오세요. 냄새도 나고 냉장고도 좁은데 어디다 다 넣으라고요. 나는 속으로 도시 사람들은 김치 냄새조차 싫어하는구나 하며 멋쩍게 웃었다. 얘야, 그냥 집에서 심심풀이로 담근 건데라고 말을 잇기도 전에 그녀는 한숨을 쉬며 곧장 봉지를 주방 구석에 던져두었다. 명절 때도 문제였다. 아들은 회사 일이 바쁘다며 잘 못 내려왔지만 나는 늘 시골집에서 명절상을 정성껏 차렸다. 그런데 어느 해에는 지연이 전화를 걸어왔다. 어머니, 올해는 저희가 내려가기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솔직히 매번 어머니 집에만 가는 건 불공평하잖아요. 제 친정도 챙겨야죠.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친정을 챙기는 게 뭐가 나쁘겠냐마는 그 말 속에는 당신 집은 이제 안 가겠다는 뜻이 담겨 있었다. 아들이 옆에서 말리지도 않았다는 걸 뒤늦게 알았을 때 나는 더 서러웠다. 손주 돌잔치 때도 그랬다. 나는 시골에서 어렵사리 한복을 맞춰 올라갔다. 우리 집안 첫 손주인데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체면을 세워야지 싶어 무리해서 지은 옷이었다. 그런데 지연은 나를 위아래로 훑더니 이렇게 말했다. 어머니, 시골티 너무 나요. 사진 찍을 때 어머니는 그냥 뒤에 계세요. 앞에 있으면 분위기가 안 살아요. 그 순간 내 얼굴은 화끈거렸고 발밑이 꺼져버리는 기분이었다. 그래도 손주 앞에서 눈물 보일 수 없어 꾹 참았다. 하지만 그날 이후 나는 사진 찍을 때마다 스스로를 뒤로 물렸다. 내 안에 쌓여가는 서러움. 나는 늘 이렇게 스스로를 숨기며 며느리의 눈치를 보았다. 아들이 알면 속상할까 싶어 말도 못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며느리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해갔다. 어머니, 저희 집에 오실 땐 미리 연락 좀 주세요. 갑자기 오시면 곤란해요. 어머니, 손주 학교 문제는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 그냥 신경 꺼주세요. 어머니, 요즘 세상에 시부모랑 같이 사는 게 어디 있어요. 절대 그럴 일 없을 거예요. 그 말들을 들을 때마다 나는 내 존재가 거추장스러운 짐짝 같았다. 그러던 중 내 몸이 무너졌다. 시골에서 일을 하다 쓰러져 동네 병원에 갔는데 큰 병원에 가보라는 말을 들었다.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다. 이 나이에 큰 병이라니 혼자 버텨낼 수 있을까? 아들이 서울 큰 병원으로 데려가겠다고 했다. 엄마, 내가 모실게. 치료 꼭 받아야 해. 그 말에 나는 안도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불안이 있었다. 지연이가 나를 받아줄까? 결국 나는 아들 손에 이끌려 서울 집에 도착했다. 현관문을 열자 며느리 지연이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 뭐야? 여기 왜 왔어? 첫마디가 그랬다. 나는 순간 얼어붙었다. 나 몸이 많이 안 좋아서 우리 아들이 데려온 거야.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때 아들이 회사 일 때문에 급히 나갔다는 말을 듣고 나는 홀로 며느리와 마주서야 했다. 그녀는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날카롭게 말했다. 됐어요. 당신 헛소리 듣기 싫으니까 더러운 짐 챙겨서 당장 내 집에서 나가요. 나는 그 자리에서 숨이 막혀왔다. 집 나를 짐이라고 부르는구나. 나는 애써 그녀에게 말했다. 며느라, 나 정말 큰 병에 걸렸어. 우리 아들이 큰 병원에서 치료받게 해준다고. 그러자 지연은 코웃음을 치며 내게 대꾸했다. 치료? 당신 나이에 무슨 치료예요? 시골에서 한약이나 먹고 조용히 지내세요. 여기선 절대 안 돼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는 속으로 되뇌었다. 나는 평생을 아들 위해 살았다. 그런데 지금 내 아들의 집에서 나는 짐이 되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하늘을 원망했다. 왜 내 노년이 이렇게 비참해야 하는가? 현관에 서서 며느리의 차가운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을 때였다. 그 순간 문이 덜컥 열리며 아들이 들어왔다. 숨이 차 보였다. 양복 상의는 아직 벗지도 못했고 손에는 가방이 덜렁 매달려 있었다. 엄마, 괜찮아? 늦어서 미안해요. 아들이 다급하게 내 쪽으로 다가와 어깨를 감쌌다. 나는 얼어붙은 채로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하지만 목소리는 떨렸고 내 손끝은 힘없이 흔들렸다. 그때였다. 지연이 눈을 치켜뜨며 소리를 질렀다. 뭐야, 당신. 허락도 없이 이 집에 데려오면 어떡해? 이게 집이야, 여관이야? 나는 며느리의 눈빛에서 날선 칼날을 보았다. 평소에도 차갑던 그녀의 태도였지만 오늘은 노골적인 적대감이었다. 지연아, 엄마가 많이 아프셔. 큰 병원에 모시려던 거야. 잠깐 계시다 치료만 받으시면 돼. 아들이 애써 달래듯 말했지만 지연은 더 목소리를 높였다. 잠깐? 잠깐이라니. 아픈 사람이 들어오면 간병은 누가 해? 나더러 하라는 거지. 나는 당신이랑 살지, 시어머니랑 살려고 결혼한 거 아니야. 그 말이 내 귓가를 후벼 팠다. 나는 움찔하며 손을 내저었다. 아니다, 얘야. 나 그냥 병원에만 다녀오면 돼. 너한테 피해 안 줄게. 그러자 며느리는 나를 향해 손가락을 겨누며 쏘아붙였다. 보세요, 어머니. 제가 무슨 말하는지 아시죠? 앞으로 제 앞에서 피해 안 준다는 말 하지 마세요. 이미 피해예요. 냄새나고 힘들고 보기 싫다고요. 그 순간 아들이 벌컥 소리를 질렀다. 지연아, 감히 우리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해? 나는 아들의 표정이 처음 보는 얼굴로 바뀌는 걸 봤다. 평소에는 참을성 많고 늘 아내의 말에 져주던 아이였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내 비위를 맞췄는지 알아? 내 친정 갈 때마다 따라가고 내 동생 등록금도 내가 다 대줬잖아. 근데 엄마가 아픈데 서울 큰 병원에 모시는 게 뭐가 잘못이야? 지연은 팔짱을 낀 채 눈을 부릅떴다. 그거랑 이거랑 같아? 어머니를 모시는 건 당신 집안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니야. 나는 절대 못 받아들여. 냄새나게 어떻게 같이 살아? 동네 소문나면 우리 체면은 뭐가 돼? 체면? 내 체면이 그렇게 중요해? 우리 엄마 생명이 걸린 문제야. 아들의 목소리가 거실을 울렸다. 나는 그들 사이에 끼어 손을 내저으며 애원했다. 얘들아, 제발 그만해라. 내가 그냥 나가면 되지 않겠니? 너희 싸우는 거 보고 있기가 너무 힘들다.
그러나 지연은 내 말 따위 듣지 않았다. 그래요. 어머니가 스스로 나가신다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당장 짐 싸서 나가세요. 여기 있을 자리 아니에요. 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 말은 곧 내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선언이었다. 나는 겨우 뱉어냈다. 며느라, 나 정말 큰 병에 걸렸단다. 아들이 큰 병원에 데려다 주려고. 그때 지연은 코웃음을 쳤다. 큰 병? 당신 나이에 무슨 치료야? 그냥 시골 내려가서 한약이나 먹고 조용히 남은 세월이나 사세요. 나는 숨조차 막혔다. 아들이 벌떡 일어나 아내 앞에 섰다. 넌 이미 선을 한참 넘었어. 우리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알기나 해? 내가 싫어할까봐 서울에 한 번도 안 오셨다. 명절 때마다 내가 시골로 찾아갔어. 그런데도 내 눈에는 이분이 짐으로 보이냐? 지연은 팔을 떨며 소리쳤다. 그래, 짐 맞아. 나는 이 집에서 더는 그런 짐 못 지고 살아. 당신이 좋으면 당신 혼자 책임져. 책임질 거야. 엄마는 내가 모실 거니까 넌 신경 꺼. 아들의 말은 단호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러다 지연이 씩씩대며 던진 말은 너무도 잔혹했다. 좋아. 그렇게 나오겠다는 거지? 그럼 우리 이혼해. 나는 비명을 지르듯 외쳤다. 안 돼. 제발 그런 말 하지 마라. 너희 가정이 깨지는 건 내가 원하지 않아. 하지만 아들은 담담하게 대꾸했다. 그래. 나도 이제 끝이야. 이런 독한 여자랑은 못 살겠다. 그 순간 내 다리는 힘을 잃고 주저앉았다. 내가 왜 이 집에 온 걸까? 내 병보다 더 아픈 건 내 아이의 가정이 눈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것이었다. 나는 눈물을 훔치며 속으로 되뇌었다. 내가 병만 아니었더라면, 이 아이들 사이에 끼어들지 않았더라면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을 텐데. 그러나 곧 또 다른 목소리가 속에서 울렸다. 아니야. 저 아이가 말한 건 진심이야. 나를 짐이라 여긴 건 병 때문이 아니야. 처음부터 그 마음을 숨기고 있었던 거야. 그날 밤 나는 아들 집방 한 구석에 앉아 한숨도 자지 못했다. 아들과 며느리가 따로 잠든 방에서 들려오는 고성 방문을 쾅 닫는 소리에 내 심장은 갈기갈기 찢어졌다. 나는 다시 한번 되뇌었다. 나는 내 아들에게 평생 짐이 되지 않으려 살았다. 그런데 결국 내 노년은 짐이 되어버렸구나. 창밖의 서울 불빛은 화려했지만 내 가슴은 그 어느 때보다 어두웠다. 나는 밤새 뒤척였다. 눈을 감으면 낮에 있었던 일들이 파도처럼 몰려왔다. 며느리의 싸늘한 목소리, 짐이라던 말, 그리고 아들의 절규. 그 모든 장면이 귓가에 맴돌았다. 그리고 문득 나는 오래전으로 돌아갔다. 내가 아직 젊었고 아들이 어린 시절이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건 내가 40을 갓 넘겼을 때였다. 그날 이후 나는 밭에서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다. 온몸이 쑤셔도 무릎이 퉁퉁 부어도 아들을 위해 버텼다. 겨울이면 손이 갈라져 피가 배어 나왔고 여름이면 뙤약볕에 피부가 다 그을려 검게 탔다. 그래도 웃을 수 있었던 건 아들이 곁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 아이가 중학교에 들어가던 날 나는 몰래 울었다. 남편이 살아 있었다면 얼마나 기뻐했을까.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내가 두 사람 목까지 이 아이를 지켜주리라. 고등학교 졸업식 날 아들은 교복깃에 꽃을 꽂고 나를 향해 말했다. 엄마, 내가 꼭 엄마 편한 날 오게 할게. 기다려줘. 그 말에 나는 주저앉아 울고 말았다. 그 작은 어깨가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진 건지 알면서도 나는 그 약속만 믿고 살았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내 아들은 대학에 합격하고 서울로 올라가 직장을 잡았다.
아들이 소개해준 여자가 바로 지연이었다. 처음 보았을 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단정한 차림에 또렷한 말투, 그리고 고개 숙여 어머니라고 부르던 그 모습이 얼마나 예쁘던지. 아이고, 이제 우리 아들도 살림을 차리는구나. 나는 속으로 기도했다. 이 아이가 우리 집에 복을 가져다 주면 좋겠다. 결혼식 날 하객들 앞에서 두 사람의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다. 잘 살아라. 서로 의지하면서. 그때만 해도 몰랐다. 그 의지라는 말이 며느리에게는 오직 내 아들만을 의미했다는 것을.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달라진 기류를 느꼈다. 명절에 전화를 걸어 올라올까? 물으면 지연은 늘 같은 대답을 했다. 어머니, 저희 이번엔 바빠서 못 갈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해했다. 젊은 부부가 회사 일 살림살이로 정신없겠지 싶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말에는 무언의 벽이 쌓여 있었다. 돌잔치에서 사진 찍을 때 지연은 내 팔을 잡아끄며 속삭였다. 어머니, 사진 앞에선 말고 뒤에 계세요. 옷이 좀 그래서. 그 말에 나는 얼어붙은 채로 뒤로 물러났다. 그때는 몰랐다. 내가 짐이 되어가는 순간들이 그렇게 쌓이고 있었다는 걸. 한 번은 아들이 출장이라며 집을 비웠을 때 지연이 내게 전화를 걸어왔다. 어머니, 앞으로 저희 집에 오실 땐 미리 연락 주세요. 갑자기 오시면 곤란해요. 그 말투는 공손했지만 마음은 차가웠다. 나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내가 낳고 키운 아들 집에 나는 마음대로 발을 들릴 수조차 없다는 사실이 서글펐다. 나는 그 모든 기억들을 떠올리며 방 한구석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때는 몰랐다. 내 아들이 선택한 여자가 언젠가 나를 이렇게 내쫓으려 들 줄은. 눈물이 흐르며 베개를 적셨다. 하지만 그 눈물에는 단지 슬픔만이 담겨 있지 않았다. 오랫동안 외면해온 현실과 이제는 인정해야 할 진실이 섞여 있었다. 나는 결심했다. 아들에게 내 병을 핑계 삼아 짐이 되지 않으리라. 하지만 동시에 내 삶을 며느리의 말로 평가받지는 않으리라. 창문 너머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나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내 인생은 짐이 아니다. 내가 짐이라 부른 건 며느리의 마음일 뿐이다. 아침이 밝았다. 창밖에선 새들이 지저귀고 동네 아이들 등굣길에 뛰어가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내 마음은 돌덩이처럼 무거웠다. 아들은 출근 준비를 하며 내게 말했다. 엄마, 걱정 마. 퇴근하고 바로 모시고 병원 가자. 나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얘야. 너나 회사 잘 다녀라. 엄마는 괜찮다. 하지만 속으로는 알았다. 아들이 나가고 나면 며느리와 나 단둘만 남는다는 것을. 문이 닫히자 집안 공기가 싸늘하게 식어버렸다. 지연은 아침 식탁을 정리하다 말고 나를 흘겨보았다. 어머니, 언제까지 계실 생각이세요? 나는 조심스레 대답했다. 며느라, 아들이 큰 병원에 데려가 준다고 했으니 검사 결과 나오면 바로 내려갈게. 그러자 그녀는 쓴웃음을 지으며 비아냥거렸다. 과연 그럴까요? 아들은 항상 어머니 편이니까 분명 계속 붙잡아둘 거예요. 근데 전 못 참아요. 솔직히 시골 냄새 나고 어머니가 있으면 집안이 답답해요. 나는 손을 꼭 쥐었다. 내가 뭘 잘못했기에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나. 그때였다. 내가 주방에서 물을 마시려 컵을 집어들었을 때 지연이 성큼 다가와 내 손목을 탁 치며 말했다. 그만 좀 드세요. 컵 깨지면 제가 치워야 하잖아요. 순간 컵이 바닥에 떨어지며 쨍그랑 소리가 울렸다. 유리 조각이 사방으로 튀었다.
나는 몸을 움찔하며 뒷걸음질 쳤다. 지연은 내 어깨를 밀치듯 다가와 소리쳤다. 당장 나가라고 했죠? 제발 좀 알아서 나가세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아들이 들어왔다. 출장이 취소되어 회사에 잠깐만 들렀다가 다시 집에 온 것이었다. 뭐 하는 거야? 감히 우리 엄마한테 손을 대? 아들의 목소리는 폭풍처럼 울려 퍼졌다. 지연은 당황한 듯 뒤로 물러섰다. 하지만 곧 표정을 굳히며 되레 소리쳤다. 당신이야말로 왜 이렇게 엄마 편만 들어? 나라는 사람은 없는 거야? 솔직히 말해. 시골집 땅 때문에 이러는 거지. 어머니한테 잘하면 언젠가 다 당신 거 될 거라 생각해서? 나는 그 말을 듣고 숨이 막혔다. 지연아, 그게 무슨 소리니? 그 땅은 내 아버지 돌아가신 뒤로 내가 평생 지켜온 거다. 아무 욕심 없고 그저 내 남편 뒷바라지 하려고. 지연은 비웃음을 터뜨렸다. 그럼 빨리 정리해서 우리한테 넘기세요. 그럼 제가 어머니께 잘할지도 모르죠. 그 순간 아들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지연아,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아? 엄마 재산을 탐내서 그런 거야? 내가 정말 그런 여자였어? 나는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이제는 며느리의 무례를 넘어 탐욕까지 드러난 것이다. 내 아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된 지금 이 집의 균열은 되돌릴 수 없을 만큼 벌어지고 있었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내가 내 아들의 가정을 지켜야 하는데 내가 오히려 파괴자가 된 건 아닐까? 하지만 또 한편으론 지연의 본 모습을 아들이 똑똑히 보게 된 게 차라리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아들은 며느리를 노려보며 단호히 말했다. 너 오늘 선을 넘었어. 엄마를 욕하는 것도 모자라 재산 얘기까지 꺼내. 난 더 이상 못 참아. 이제 우리 관계도 끝이야. 지연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러다 이내 이를 악물고 내뱉었다. 좋아. 끝내자. 이혼해. 그 순간 내 심장은 또다시 찢어졌다. 나는 소리 없는 울음을 삼키며 속으로 기도했다. 제발 내 아들의 삶이 이렇게 무너지지 않게 해다오. 내가 죄인이라면 벌은 나 혼자 받게 해다오. 며느리 지연은 방으로 들어가더니 옷가지를 마구 가방에 쑤셔넣기 시작했다. 나는 문틈 사이로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옷장 문이 쾅쾅 닫히고 옷걸이가 바닥에 던져지는 소리가 내 심장을 후벼 팠다. 뭐 하는 거야, 지연아? 아들이 달려가 가방을 빼앗으려 했지만 지연은 손을 뿌리치며 외쳤다. 됐어. 당신 같은 인간이랑 더는 못 살아. 어머니까지 끌어들이고 이제 이 집은 지옥이야. 난 친정으로 갈 거야. 나는 그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다. 친정으로 간다? 그 말은 곧 이제 이 싸움이 단순히 부부의 문제가 아니라 양가 집안의 문제로 번질 거라는 의미였다. 며느리는 가방을 움켜쥐고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다. 나는 본능적으로 뒤따르려다 아들의 손에 붙잡혔다. 엄마, 그냥 두세요. 더 쫓아가면 상황만 악화돼요. 하지만 내 마음은 불길했다. 며느리의 친정은 서울에서도 이름난 집안이었다. 딸의 눈물이 섞인 전화 한 통이면 그 부모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걸 알았다.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며칠 뒤 며느리의 부모가 집을 찾아왔다. 현관문이 열리자 고급 양복 차림의 장인이 들어섰다. 그 뒤를 어깨에 힘을 준 장모가 따랐다. 어머니가 여기 계시다지요? 장모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나는 부끄러워 몸을 움츠렸다. 아들이 나서서 말했다. 장모님, 오해가 있으십니다. 엄마가 아파서 잠시 계신 건데. 잠시요? 장모가 날카롭게 말을 끊었다. 우리 지연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시어머니 때문에
결혼 생활이 박살났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입을 열어 해명하고 싶었지만 목구멍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장모는 나를 향해 한 걸음 다가왔다. 어머니, 연세가 있으시면 조용히 시골에서 계셔야죠. 왜 젊은 부부의 삶에 끼어들어 이런 불상사가 생기게 만드십니까? 나는 고개를 떨구며 겨우 대답했다. 나도 원한 게 아니었어. 병원 진료 때문에 잠시. 그러자 장모는 손을 내저으며 말을 막았다.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어머니는 아들을 꽉 붙잡고 놓지 않으려는 거예요. 땅이며 재산도 있으시다면서요? 우리 지연이가 그러더군요. 시어머니가 그걸 무기 삼아 아들을 조종한다고. 그 말은 내 가슴에 또 한 번 비수를 꽂았다. 내가 평생 피땀으로 지켜온 땅이 이제는 내 목을 죄는 올가미가 되어버린 것이다. 아들이 그 말을 듣자마자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장모님,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엄마는 평생 저 하나만 바라보고 사셨어요. 그 땅도 결국 제 뒷바라지 하시느라 다 쓰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까지 하시면. 하지만 장인은 냉정하게 잘라 말했다. 지연이가 우리 집에 돌아와 울고 있는데 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드님, 이제 선택하세요. 아내를 지킬 겁니까? 아니면 어머니를 지킬 겁니까? 그 말에 아들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나는 그 떨림을 보았다. 내가 원하지 않는 갈등의 중심에 아들이 서 있는 모습. 차라리 땅이 무너져 나를 삼켜버렸으면 싶었다. 나는 속으로 되뇌었다. 내가 왜 이 집에 왔을까? 그냥 시골에서 홀로 쓰러져도 괜찮았을 것을. 내 아들이 지금 이렇게 갈라지는 건 다 나 때문이다. 하지만 또 다른 목소리가 속에서 울렸다. 아니다. 진짜 문제는 저 며느리다. 나를 핑계로 아들을 흔들고 내 재산까지 욕심내고 있다. 내가 떠난다고 해서 저들의 욕심이 사라지진 않을 것이다. 그날 밤 아들은 내 방에 와서 무릎을 꿇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내가 더 단단했어야 했는데. 나는 아들의 손을 붙잡고 울었다. 아가야, 내 잘못이 아니다. 엄마가 짐이 된 거다. 아들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에요. 엄마는 제 삶의 이유예요.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깊은 절망에 잠겼다. 이제는 부부 사이의 싸움이 아니라 양가 집안의 전쟁이 되어버린 것이었다. 이 싸움이 어디까지 번질까? 그리고 나는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며느리 지연이 친정으로 돌아간 지 며칠이 흘렀다. 그동안 집안은 텅 빈 것처럼 적막했다. 아들은 회사에서 돌아오면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소파에 앉아 깊은 한숨만 내쉬었다. 엄마, 지연이가 집에 돌아올까요? 아들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차마 안 돌아올 거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었다. 대신 고개만 떨군 채 손수건을 만지작거렸다. 그날 저녁 현관벨이 울렸다. 문을 열자 지연의 오빠와 아버지가 서 있었다. 눈빛은 이미 싸움의 칼날처럼 차가웠다. 아드님,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장인은 거침없이 들어와 거실에 앉았다. 지연의 오빠 역시 날카로운 시선으로 아들을 노려보았다. 우리 지연이가 얼마나 울었는지 아십니까? 시어머니 때문에 집 나갈 정도면 상황이 심각한 거죠. 그러니 어머니를 따로 모시든 요양원에 보내든 지금 당장 결단을 내리세요. 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요양원?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절대 가고 싶지 않은 곳이었다. 나는 아들의 눈치를 보며 속으로 기도했다. 제발 제 아들아, 엄마를 버리지 마라. 장인은 목소리를 높였다. 결혼은 둘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장가 가서도 어머니만 붙들고 살겠다고요?
우리 집은 그런 걸 절대 용납 못합니다. 아드님, 지금 당장 대답하세요. 아내입니까? 어머니입니까?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무릎 위에 올린 손을 덜덜 떨며 겨우 입을 열었다. 저는 둘 다 지키고 싶습니다. 엄마도 아내도. 하지만 장인은 비웃음을 흘렸다. 그런 건 불가능합니다. 우리 딸은 이미 마음을 정리했어요. 이혼이든 아니면 어머니와의 단절이든 둘 중 하나입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다. 제발 내 아들 괴롭히지 마시오. 내가 나가겠다. 내가 지민이 내가 사라지면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말하자 아들이 벌떡 일어나 외쳤다. 엄마, 왜 엄마가 무릎을 꿇으세요? 죄송할 건 엄마가 아니잖아요. 우리 집에서 문제는 엄마가 아니라 지연이에요. 자기밖에 모르는 그 마음이 문제라고요. 그 순간 거실은 고요해졌다. 아들의 눈빛은 붉게 충혈돼 있었고 목소리엔 울음이 섞여 있었다. 나는 아들의 손을 잡고 눈물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얘야, 그만해라. 너까지 다치면 안 된다. 내 인생까지 무너지면 안 돼. 차라리 내가 떠나면 다 해결될 거다. 하지만 아들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엄마는 내 삶의 이유예요. 그런데 엄마가 떠난다니 그럼 전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그날 밤 나는 방 안에서 깊은 생각에 잠겼다. 내가 떠나야 할까? 아니면 버티며 아들의 곁을 지켜야 할까?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불빛이 번쩍거렸다. 시골에서 살아온 내 삶과는 너무도 다른 세상. 나는 여전히 이 도시에 낯설고 이 집에서도 낯선 존재였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다.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아들의 가정은 산산이 조각날 거라는 것. 나는 결국 결심했다. 그래, 내가 나가자. 내가 사라져야 한다. 그래야 아들이 살고 저 여자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더라도 내 아들은 내 편이라는 걸 끝까지 지켜낼 수 있겠지. 나는 작은 가방을 꺼내 옷을 접기 시작했다. 손이 덜덜 떨렸지만 마음은 차분했다. 한 벌, 두 벌, 옷을 차곡차곡 접으며 속으로 다짐했다. 내가 짐이 되어 떠나는 게 아니라 내 아들을 지키기 위해 떠나는 거다. 그 순간 문틈 사이로 아들이 들어와 내 손을 붙잡았다. 엄마, 어디 가세요? 제발 제 곁에 있어 주세요. 나는 눈물을 삼키며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속으로 대답했다. 얘야, 엄마는 늘 내 곁에 있을 거다. 비록 같은 지붕 아래 있지 않아도 엄마 마음은 언제나 내 옆에 있단다. 나는 결국 떠나기로 마음을 굳혔다. 아들이 잠든 새벽 방 안에 불을 켜지 않고 가만히 가방을 들었다. 옷 몇 벌과 약 봉지, 그리고 오래된 사진첩 하나. 그것이면 충분했다. 현관문 앞에 섰을 때 나는 잠시 멈춰섰다. 이 집으로 들어왔던 첫날이 떠올랐다. 지연이 차가운 얼굴로 여기 왜 왔냐고 했던 그 순간. 그때부터 오늘까지 나는 이 집의 손님조차 되지 못했다. 신발을 신고 문고리를 잡는 순간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어디 가세요? 뒤돌아보니 아들이 문틈 사이에서 날 바라보고 있었다. 눈이 벌겋게 충혈된 얼굴, 떨리는 목소리. 나는 애써 웃으며 말했다. 얘야, 엄마는 이제 시골로 돌아가야지. 여기 있으면 너희만 더 힘들어져. 아들은 다급하게 달려와 내 손을 붙잡았다. 안 돼요. 엄마는 제 전부예요. 지연이가 뭐라 해도 엄마는 제 곁에 있어야 해요.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얘야, 엄마는 짐이 아니야. 하지만 내 가정이 무너지는 걸 두 눈 뜨고 볼 수는 없다. 그러니 내가 떠나는 게 맞다. 그 순간이었다. 현관문이 열리며 지연이 들어왔다.
뒤에는 친정 부모도 함께였다. 지연은 날 보자마자 날카롭게 소리쳤다. 역시 아직도 안 나가셨네요? 제가 직접 말씀드릴게요. 어머니, 지금이라도 당장 나가세요. 이 집은 제 집이에요. 나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마음이 오히려 차분해졌다. 내가 떠나는 게 잘하는 일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아들이 며느리 앞에 나서며 크게 외쳤다. 그만해, 지연아. 내 본심을 내가 다 봤어. 엄마를 짐 취급하고 재산을 탐내고 내 앞에서까지 모욕한 너 이제는 끝이야. 더는 내 아내가 아니다. 순간 거실이 얼어붙었다. 지연은 얼굴이 일그러져 소리쳤다. 뭐라고? 당신 지금 정말 나랑 끝내자는 거야? 그래. 끝내자. 엄마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으니까. 장인은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소리를 질렀다. 자네, 우리 집을 우습게 보는 건가? 하지만 아들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제가 우습게 여기는 건 집안이 아니라 사람을 돈으로 재단하는 그 마음입니다. 나는 그 말에 눈물이 솟구쳤다. 내 아들이 드디어 어머니를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 나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고 말했다. 얘야, 엄마 때문에 내 가정이 이렇게 된 것 같아 미안하다. 하지만 엄마는 단 한순간도 너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내가 살아온 세월을 지켜본 내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른다. 아들은 내 손을 꼭 붙잡았다. 엄마, 절대 짐이 아니에요. 제가 살아온 이유예요. 그 순간 내 마음은 조금은 가벼워졌다. 비록 아들과 며느리의 인연은 끝나버렸지만 아들이 진심을 깨닫고 내 곁에 서 있다는 사실이 위로가 되었다. 며느리는 결국 친정으로 돌아갔고 이혼 절차가 시작되었다. 친정 식구들은 끝까지 아들을 비난했지만 아들은 흔들리지 않았다. 엄마를 버리느니 차라리 혼자가 낫다. 그 아이의 단단한 눈빛을 보며 나는 비로소 안도할 수 있었다. 나는 다시 시골집으로 돌아왔다. 텃밭에 앉아 흙을 만지며 하늘을 올려다본다. 몸은 여전히 아프지만 마음은 한결 편하다. 이제는 더 이상 짐이라는 말을 떠올리지 않는다. 나는 짐이 아니다. 평생을 아들을 위해 살아온 한 사람의 어머니였다. 그것만으로도 내 인생은 충분히 값지다. 그리고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언젠가 내 아들이 다시 가정을 꾸린다 해도 그땐 며느리 탓에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내가 끝까지 곁에서 지켜야지. 하늘 위로 흰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다. 그 구름처럼 내 마음도 조금은 자유로워지고 있었다.